네, 정치연한 직설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남자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주말 사이에 저희가 지난주에 녹화했던 게 단일 시간으로는 가장 빠른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저희 PD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네,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죠. 오늘 또 월요일이라 가지고 네. 한국의 정치는 뭐들 그렇습니다만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녹화 때 다루지 못했던 이슈 중에는 그 MBC 전용기 탑승 배제가 있었고요. 해외 순방 도중에도 또 뭐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전용기에서 보통 우리 브리핑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기자들한테 거의 지금 취재 내용이 공유가 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촬영해서 뭘 주거나 정리해서 넘겨주는 수준으로만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이럴 거면 왜 순방에 따라갔나 이제 이런 그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보도 제한, 취재 제한에 대한 특히 MBC 전용기 탑승 제한부터 좀 짚어보죠. 어떤 말씀을 좀 먼저 주시겠습니까? 해외 순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정상들과 만나면서 외교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뭐 이원 집정 부재니 뭐니 해도 대통령에게 남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특히나 외교 문제, 통일 문제, 그리고 뭐 이제 약간의 경제 문제. 나머지는 사실 국무총리가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외교 문제 가장 중요하고 정상회담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순방의 주역은 MBC와 김건희 여사가 돼버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본인이 주목받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내는가에 집중해야 될 때 이것을 흩뜨린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이 네. 참 큰 패착이고 시작부터 잘못 단추를 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뒤에서도 하겠습니다만 특히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 예를 들면 취재 제약 문제는 이게 뭐랄까 순방 이후에도 뭔가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어떤 대통령실 차원의 의지인 것인지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 나갔을 때 막 그 어떤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 언론 탓이다 이런 어떤 인식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자기 분에 못 이겨서죠. 대통령실이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결정을 내렸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언론한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한 번 갈 거 두 번 가서 설명하고 세 번 가서 설명하고 대응팀을 더 보강하고 잘못된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걸 무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대통령실이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이 결정을 딱 보시면 순방 가기 사흘 전에 MBC 뭐다 말을 했던 거잖아요. 보통 네네. 이런 결정을 정말로 하려고 그랬으면 일주일쯤 전에 예.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간사단이 있습니다. 각 이 네네. 반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간사단의 간사를 만나서 지난번에 MBC 이러저러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그리고 국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MBC를 간사단에서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로 협상을 해야죠. 협상해서 안 되면 MBC가 최소한 확인하고 보도하도록 하겠다라는 간사단의 그 양해를 받고 태우고 뭐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이 사흘 전에 갑자기 MBC 탑승 불가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뭐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봐야죠. 결단. 이런 걸 뭐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하여튼 MBC는 태우면 안 돼. 라고 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좀 망측스러운 게 이제 그 사달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각 매체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특히 뭐 물론 뭐 기자협회 차원이라든지 뭐 언론사의 뭐 편집인 협회뿐만 아니라 대선배들 포함한 이런 선배 기자들이 불편한 기사를 드러난 것도 맞고 전 당연히 온당하다고 보는데 보도를 하는 실제 그 사태를 분석하는 언론사들의 이런 보도를 보거나 뭐 평론가들의 분석을 보면은요, 그게 편의 제공을 잠시 이제 내려놨을 뿐이다라든지 취재 제약이 아니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을 좀 주신다면 이게 취재 제약이 아닙니까? 취재 제약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만 태우겠다는 선언이죠. 저는 언론사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반장들이 투표했을 때는 보이콧하자는 게 과반을 넘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 60% 정도가 이거 취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부감까지 보였다는 것은 이거 자체를 탄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뭐 각 언론사의 경영진이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뭐 비행기는 탔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네네.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모든 언론사가 지금 다 메모장에다 적어놨다. 경고를.
그래서 앞으로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 이건 반드시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MBC로만 좀 저희가 좀 좁혀보면 어제 밤인가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MBC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520억인가 30억의 추징금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거 언론 탄압입니까? 그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아야 할 수 있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이명박 대통령 때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검찰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때려라. 그런데 그 요구를 검찰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죠. 검찰총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입장을 버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세청을 동원하죠. 세무조사를 통해서부터 사건을 시작해서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권 수사로 끌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검찰들의 쪼가 있는데 여기보단 국세청이 더 움직이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정부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명박 정부 때 은퇴했던 인사들이 국세청에 들어왔다는 것 하나, 그리고 최근에 세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만 이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건진법사, 예. 이 사람들과 관련된 국세청 인물들이 국세청에서 새로운 라인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기업과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라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보수적인 언론에서조차 예. 건진법사, 세무조사 이런 키워드들 이미 보도한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국세청이 어느 정권 때보다도 대통령에게 충성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 MBC 세무조사 관련 건의 이 추징금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아무튼 뭐 좀 더 뜯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MBC로서는 굉장한 부담일 수 있고 이걸 지켜보는 다른 언론사 입장에서는 불사이 우리도 혹시나 이제 대통령이나 정권에 뭔가 좀 합리적인 비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비난에 가까운 보도들을 쏟아내게 된다면 우리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공포감을 느끼기엔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언론사 사주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뭐랄까, 이게 이제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해외 순방 이후에 언론들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선별적으로 집중 선별적. 타격을 하겠죠. 예. MBC를 지금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는데 관련돼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한 축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문진 이사진을 통해서 경영진에 대한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장에 대한 불신임 혹은 다음번 사장 임기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또 한 축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타겟은 자연스럽게 KBS로 넘어갈 겁니다. KBS 내년에 사장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노조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예. KBS 경영진에 대한 문제까지 넘어가서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면 윤석열 정부가 언론으로부터 균형감이 갖춰질 것이다. 즉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는 피해 망상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거기서 균형을 잡는 것으로 MBC, 그다음에 KBS 이런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점상 지금 이제 발리에 가셨고 뭐 캄보디아에서의 일정도 있었고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대통령의 행보나 영부인의 행보가 보도가 되긴 했는데 저는 좀 아주 많이 이례적이고 기이하다고 생각이 든 게 한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정보 전달을 해주면 풀단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쓰는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왜 풀 취재단을 회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지 못한 생소한 풍경이라서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대통령실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한다고요? 그럼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드립이 나올 때마다 실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원래는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함으로써 안에 공기가 어떤지 정상 간의 기류가 어떤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미국과 일본에게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이거 한미일 정상회담 잘 돼야 되는데 중간에 고춧가루 뿌리는 거 보고 싶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없이 가자. 그리고 각 정상이 별도의 브리핑을 하는 형태로 방식을 취해서 예. 일본 같은 경우 13분 정도 지금 언론과 만남이 있었는데 그렇죠. 한국은 안 해버렸죠. 맞아요. 예, 이게 잘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뭐 기자들이나 뭐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 배경에는 혹시나 저번처럼 말을 뭐 하나 단어 하나 선택을 잘못했다가 책 잡힐까봐. 언제나 실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한미일 간의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자 이거 어그러지는 거 원치 않으면 비공개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설득을 구했을 테고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언론은 자기가 설명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라는 양해 정도를 끌어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감추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거나 보고 받았어라라고 말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 언론사의 임계점이 어디인지가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 참고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이번에 사실상의 취재 제한을 당하거나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던 한겨레, 경향, MBC 요 세 개사를 차치하고 실제 전용기 타고 뭐 회사 쪽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대로 갔던 기자단들이 있잖아요. 풀단이 있잖아요. 그 풀단들이 아마 드러내진 않았지만 현지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 걸리면 큰일 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예전에 보시면 그 제클린 케네디의 복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모습들을 따라한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네네네. 커뮤니티나 SNS에선 돌았지만 언론이 보도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도하기엔 가치가 좀 급이 떨어진다 그럴까? 가십성이라 이거예요. 뭐 이제 그렇다고 판단하는데 이번엔 또 가서 가난 포르노라고 하죠. 이제 가난을 파는 과정을 그대로 김건희 여사가 연출을 하고 오드리 헵번과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 뭐 이런 것들 연출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근데 언론들이 예전 같으면 이거를 비교해서 보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해서 보도하기 시작하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고 그래 우리를 배제해? 그럼 우리가 보여줄 게 없을 것 같아라고 하고 이제 역공을 취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십성에 머물던 이런 내용들이 메이저 언론으로 옮겨 붙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언론 내에 부글부글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면 가십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해외 순방 때마다 내지는 국내에서도 비공식이 아닌 마치 공식 일정 같은 뭐 비공식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공개가 돼버렸으니까 뭐 비공식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게 일종의 뭐 코스프레 내지는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진 찍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정들을 언론들이 목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온도로 언론사들이 옮겨 붙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거는 이제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어쨌든 장소 제공을 캄보디아에서 했으니까 그 앙코르와트 영부인들 공식 일정에 빠지고 거기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식 일정에 가면 라이브로 뭐가 걸리거든요. 지난번에 팔이 건들건들한 다 것부터 그거예요, 시작해서 이유가? 그럼요. 최대한 동선을 감추고 우리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아니고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야 요렇게 찍어. 요거 내보내 한 장면들만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관철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니 근데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여사님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낫습니다. 내지는 이제 우리가 기존 문법이나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안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을 할 것 같지 않은데요. 제안을 하면 그 수요일에 얘기해서 금요일에 너 오지 마라고 MBC에 말하겠습니까? 김은혜 수석 MBC 출신이에요. 예.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김은혜 수석은 앞으로도 20년은 정치해야 되는데 저렇게 MBC 면제를 침뱉어놓고 앞으로 정치가 되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저런 결정을 했겠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는 특히나 본인 홍보팀, 코바너 콘텐츠 뭐 이런 직원들이 대통령실에서 입김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일련의 여러 가지 사진 배포 과정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아예 본인이 따로 찍어서 팬클럽을 통해서 내보내다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들어오긴 했는데 대통령실 사진 한번 나가고 나서 대통령실 추가 사진 배포라는 게 생겼잖아요. 나토 정상회담 때 본인이 뒷짐지고 앉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모습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클린 케네디 대통령과 찍었던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추후 공개됐다는 것은 요 사진 찍어 요거 내보내 본인 연출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도자료를 하니까 기자들이 찍고 싶은 모습을 찍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프레임과 이런 걸 다 짜서 보여주는 형태로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가난 포르노라는 좀 자극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그렇게
이것을 뭐 돕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서 자 우리가 더 해외 원조를 많이 하자 이런 생각을 들게 한 게 아니라 아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는 저렇게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자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아마 의도였겠죠.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게 한 번만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면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고 그 해당 국가에서 공식 일정을 가지 않고 비공식으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런 뭐 연출을 하든 사진을 찍든 간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아니 앙코르와트라는 공식 일정을 가지 않고 거기에 가서 심장병이 있는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어떤 환경을 보여준다는 건 이건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장소를 국빈들이나 정상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중 어떤 한 국가에 있는 영부인이 저기 어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굳이 지금 당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걸 조명해가지고 빈곤의 포르노 내지 가난의 포르노를 누군가가 연출을 했다? 이거 기분 나쁜 일 아닐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김건희 여사가 외교 관계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죠. 대통령의 부인인데 우리 국가의 대표인데.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해줘야 될 내용인데 조언을 들을 생각이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순방에서의 주역은 시작도 끝도 중간도 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에게 몰려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그런 걸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나간 김에 나도 같이 보여줘야 되고 키워드가 가진 폭발력은 사실 윤석열보다 김건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배포를 하고 저희가 외교 성과를 다뤄야 될 이런 시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악명이든 좋은 의미에서든 김건희 여사는 자기의 이름이 자꾸 알려지는 것을 막지 않고 있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아니 대통령이 차원으로 봐야죠.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부인을 못 말리는 건가요? 글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결단 과정에서 굉장히 깊은 상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취재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부인의 지분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예전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그 결혼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사 시절에도 안 만났다고 하지 않았고 일종의 금기어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네네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부인이 저렇게 하는 건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 거예요. 이번 사태로 느끼는 겁니다만 그 이제 본인들에게 불편한 보도들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앞으로 배제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심정도 읽히고 그거와는 또 다른 결로 본인들에게 어떤 우호적인 그런 언론들이나 우호적인 유튜브들을 실제 많이 모니터링하고 본다는 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진을 찍거나 이런 보도가 나온다면 어차피 들리는 건 칭찬밖에 없으니까 그걸 계속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일종의 의지처럼 읽히기도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면서도 불편하고요.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건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죠. 이봉규 TV에서 이봉규 씨가 위장당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그 국민의힘 당시에 위장에서 들어온 위장당원들이 있다는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윤석열 후보가 위장당원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뭐 커뮤니티에서 봤다고 얼버무렸는데 그 전에 그 단어 시작은 위장당원의 단어 시작은 이봉규 TV였거든요. 그 이후로 쭉 보면 이봉규 씨가 했던 주장들 이런 것들이 이 여당의 주요 지도부나 대통령 입에서 이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과정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지지율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30%에 깨지지 않는 이 지지를 하고 있는 요 보수 세력 안에서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유튜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이야기면 대통령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머지 70% 국민을 바라보지 않은 본인의 마음에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꾸 여기를 보고 정치를 하게 되고 어차피 중도층을 잡을 수 없다면 자기의 진지를 튼튼하게 만들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전략을 취하겠다. 이것이 지금 그래 드러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가능한 일인 겁니다. 뭐 이제 유사한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어떤 정부의 고위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갔던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이번에 또 그 신지호 전 의원인가요? 신지호 네. 전 의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자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보수 이제 우파 컨텐츠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어떤 공고한 입지들 그리고 실제 어디를 갔다 오거나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기성 미디어가 이분들을 비판하는 것과는 다르게 완전 다른 각도로 이제 칭송을 하니까 딱 그 부분만 집중해가지고 이거 해보면 어차피 또 칭찬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요. 이런 김문수 위원장이 뭐 이제 김일성주의자,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주의자 주장을 한 다음에 보수 우파 커뮤니티에서 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인사하면 제대로 했다. 이거 완전 칭송하는 분위기가 올라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과 주류의 시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한 상태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팔짱 낀 거 이거는 좀 이것도 뭐 가십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그런 뭐 팔짱 낀 거 가지고 그게 뭐 지나쳤다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라는 의견을 뭐 오늘 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또 인터뷰에서 하셨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다른 것도 비판할 게 차고 넘쳐서 뭐 팔짱 끼는 문제까지는 국제적 관리도 잘 모르겠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두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보셨어요? 보시면서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김성현 소장만에.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본인이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대목에 대해서 참 볼썽사납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외교적 관례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례를 전부 다 대통령실하고 외교부가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그 프로토콜대로 행동하는 게 좋은데 그 프로토콜대로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려고는 하는데 이 주제를 특히 이제 바이든의 팔짱을 낀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이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해서 이거는 섣불리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건 분명하다. 외교적 프로토콜상에서는 있었던 일은 아닐 거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좀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라고 본인 행보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죠. 진짜 이번에도 저는 해외 순방을 나가면 이번에도 또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번마저도 또 이러는 걸 보니까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앞으로 5년 내내 계속 이러겠구나 싶어요. 예, 외교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어떤 성과가 나온지를 봐줘야 되는데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모르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현 시점까지의 어떤 이번 순방의 성과가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중러 관계의 대척점에 서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보인 것이고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데서 아시아가 빠지잖아요. 인도양과 태평양 이렇게 포함되면서 일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즉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할, 정치적 관할을 일본에게 위탁하고 일본의 하위 구조로서 한국의 위치를 감내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저는 나온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종속적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정확히 보여줘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을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아니라 중국의 제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북중러를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는 상황,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한국, 일본, 미국이 포함돼서 위협하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숨통을 북한을 터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왜 없냐 하면 미국이 아직 지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지시에 맞춰서 한국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비전이 대통령 본인에게 없기 때문이고 자유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도 뭐 그거는 해당 조직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외교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할 거야. 이건 일본이나 취하던 태도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만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없이 미국의 입장을 사실상 완전 대변하는 수준의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었던 그런 방식과는 너무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미국 딸랑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나을 부작용이 심각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저는 양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보수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미국은 일본에게 지금 여길 위탁했다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그래서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본 말 잘 들어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에 우리 일본만 잘 들게 예. 이렇게 한 거죠. 한미일 협의 내용에 보시면 군사 정보의 기민한 교환, 로켓 발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는요 수평선 넘어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로 북한의 동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한국에 있는 군사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소미아를 맺어서 네네네네. 일본과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그걸 복원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즉 일본으로부터 얻을 군사 정보 중에서 우리에게 쓸만한 건 별로 없는 데다가 예. 특히나 로켓이나 미사일과 관련돼서는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쓸 정보가 거의 없어요. 즉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미국이 얘기하는 거죠. 자꾸 그러지 말고 니네 아는 거 전부 다 일본 줘. 종합적인 판단 일본에서 할 거니까. 예. 우리 미군이랑 일본이랑 알아서 할 거니까 니네 앞에서 척후병 노릇이나 잘 해라고 했는데 거기다 이제 사인하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상 외교는 뭐 주고받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 국내 경제 이슈 중에 가장 큰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바이든이 그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실제 추가적인 조치가 뭐 실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주고받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설을 종편 중에서 많이 하더군요. 어떻게 반박 주시겠어요?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왜 IRA법을 만들었는데요. 예. 이번 중간 평가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상원에서 50석 차지해서 과반을 점유했지 않습니까? 예. 성공했죠. 하원 선거도 약간 몇 개 지역과 남아있지만 생각보다 크게 패하지 않았어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IRA법 포함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맞았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냥 갈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책을 바꿀 리가 있나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얻은 담보는 없고 앞으로 잘 협상해보자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에게 어떤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한국이 원래 기대했던 바를 미국이 어떤 노선 변경을 해준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갈 거란 말씀이세요. 노선 변경을 할 거면 얘기를 해야죠. 그런 알듯 모를 듯한 약속을 받고 우리는 다 내주기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바이든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앞으로 실제 그 어떤 조치가 반영이 되는지는 지켜볼 일인데 너무 지금 현 시점에서 성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 과대포장 되어 있는데다 특히나 이제 한일 관계는 개선될 것처럼 지금 보수 언론들은 보도를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일본이 양보한 게 무엇인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보면 최근에 며칠 동안 한국 내 언론들 흐름을 보면 강제징용 배상 이 문제 지금 위안부 때문에 만들었던 재단에 있는 돈 털어서 그 돈으로 보상해 주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즉 한국 내에서 해결하고 일본에게는 요구하지 않겠다 감히 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그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려면요 내치가 잘 돼서 국내에서 지지가 높아야 됩니다. 국내가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 그 지지를 바탕으로 외국에 나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시다나 윤석열 두 사람 다 지금 국내에서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걸 다시 국내에 들고 들어와서 국내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해서 일본과 외치는 저런 공연불들은 결국 저 재단 문제가 가시화되고 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우리가 포기하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겠어. 이러면 중도층들이 좋은 생각입니다. 박수 칠까요? 안 치죠. 그러면 이 외교전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을 먼저 다독이고 국내에서 자기 지지 세력을 만드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지지를 높여보려고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이 협상 내용 자체가 국내에서 거부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순방을 다녀도 국내 지지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협량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그러니까 일본 뭐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정치가 정리가 되지 않은 정상은 한국과 일본 정상인 것 같고 그렇죠. 이번 시점으로 봤을 때 미국 정상과 중국 정상은 어느 정도 내부 단속이 끝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이든과 어떤 시진핑이 만나게 되면 자기만의 정치를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중 간의 대화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과 중국이 끝까지 사이가 나쁠 것이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적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어서 두 군데를 다 적으로 돌려놓고는 장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바람을 뺄 거거든요. 예. 그것이 러시아가 될지 중국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저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중국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각을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액션을 취할 때 중국은 그럼 한국을 용서해 줄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미국과 사이가 좋아진 건 좋아지는 거지만 니네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 편만 들었지? 라는 것이 중국의 지도부에게 박혀있는 상태에서는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죠. 한중 관계는 개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거기다 또 중요하게 이제 중간재 포함해서 지금 중국이 생산량을 점점 더 늘려가는 마당에서는 한국이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상호 간의 교류가 제대로 일어나도록 만들어놔도 부족한 판에 대립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한국 죽이기에 앞장설 수도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처의 카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차로 추진하던 RCEP을 포함해서 지금 동남아시아로 남방 외교로 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큰 시장을 개척하면서부터 중국으로부터 발을 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과의 이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하수인데 이 정부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구단이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겠죠. 이제 G20 계기로 해가지고 시진핑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건 이제 뭐 저희 하루 이틀 사이 좀 지켜볼 일이긴 한데요. 오늘 내일 사이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좋아하는 풀아웃, 뭐 스탠딩 이런 형태로 회담장에서 한 1, 2분 정도 대화 나누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공식으로는 못 만날 것이고. 그럼 중국에게 내줄 것이 무엇인지를 국민들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정상회담을 한다고 앉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더라도 뭐 몇 분 정도의 대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양국 간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낙제점까지는 안 주시는 것 같고 뭐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번 순방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시진핑까지 못 만난다, 어떤 공식적인 회담을 못 한다는 우리가 전제하에 놓고 평가를 해봤을 때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이 챙긴 건 그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죠. 전 전혀 보이지 그럼 않습니다. 낙제점이잖아요.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국 내에서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제 그 지소미아 제기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징용 문제는 그냥 우리끼리 돈 주고 해결하자라고 나올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빼놓고 중도층이 거기에 합의를 하겠냐고요. 안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기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일본한테 미안해 지난번에 합의한 거 못 지키게 됐어라고 하면 일본이 신경질 낼 거고 그러면 미국은 아니 도대체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라고 그걸 하나 해결 못하느냐고 한국이 비난받게 될 것이고 지금의 잠깐의 동상이몽은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는 데 대한 한미일 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놓지 않고 본인 생각하는 대로 외국 가서 굽신대는 것만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전은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실패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스픽스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다루기는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와 이번 주 월요일 그 리얼미터 조사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언급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한 5, 6주째 횡보를 하고 있고 긍정, 부정도 대부분 횡보예요. 올라가나 내려가나 뭐 지금 언론사에서는 이제 뭐 반등이란 표현도 하고 뭐 추세상 반등일 수 있어요. 소폭 반등이긴 한데 그것이 큰 의미가 있냐?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전통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해외 순방을 나갔다 오면 대부분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해외 순방 나갔다 오면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 지지율 뭐 효과가 있다? 어떨까요? 중도층 포함해서 60%의 국민이 매우 반대하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방법이 없죠.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리도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이 양보해야 될 게 드러나는 순간 지지율은 근데 더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라서.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정권이 큰일 난다는 생각. 어쨌거나 민주당에게 당장 내년에 정권을 다시 돌려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예. 지지율은 횡보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터지지 않는 즉석 복권인 수사권을 계속 긁어낼 겁니다. 터지지 네. 않은 즉석 복권 이 사람 긁고 저 사람 긁고 해서 한 방에 집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을 살려면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뭐 1,000원, 2,000원짜리 복권을 5,000장 만장을 사도 긁어봐야 맨날 꽝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것은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을 기소해서 법의 예. 심판대에 세우면 예. 국민들이 갑자기 날 지지할 거야라는 예. 달콤한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겠죠. 참사라는 진짜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오고 나서 대처도 제대로 못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던 뭐 책임자나 관련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요? 어떤 조사에서는 오르기도 하고요. 내려가봐야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참사라는 게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요. 참사라는 게 일단 발생하면 지지율이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지지의 논리를 떠나서 참사라는 거는 정말 뭐랄까 인도주의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지지율이 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 순진했던 예상이었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그러면? 저 이하로 지지율을 내려뜨리긴 쉽지 않은 게 저게 이제 이미 중도층이랑 수도권은 다 지금 등을 돌릴 수 있는 만큼 다 돌린 사실상 상태고 그렇죠. 예. 60대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층하고 대구 경북 지역이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저거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제공을 해줘 놓은 상태죠. 자, 경찰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누가 술 먹고 거기 가래요. 말은 겉으로 안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들고 자 이건 윤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야 라고 방어를 해놓은 거고 그 논리를 따라서 저 지지율은 그대로 가는 상태라 전 저기서 지지율이 더 빠지게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못 빼고요. 예. 전 내부가 무너져야 빠질 지지율이죠. 내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더 큰 잘못을 해서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 아니면 계속 전 상태로 간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들에게서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엔 내부 총질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저 지지율은 안 빠지는 상태로 그러면 그럼 민주당한테 주고 싶단 말이냐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제압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겠죠. 내부 총질이 그럼 시작되면은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 내부 총질이라는 게.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다 사형대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뭐 유승민, 이준석 네.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그만 비판의 목소리라도 내면 전부 다 지금 심판대에 세우고 있고 뭐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은혜 수석 웃기고 있네 적극다 관련되고 어떻게 안 내쫓아요. 근데 그거 내쫓았다고 대통령이 불쾌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용 의원이 뭐 장성철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실 불려 들어갔다 나와서 의총에 가서 한 사람 딱 자유발언하는데 본인 자유발언 올라가서 써온 원고를 읽죠.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의 교서인 겁니다. 자, 주호영 잘못했어라고 초선 의원이 5선 원내대표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이런 상황. 이건 지금 전쟁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아주 작은 내부 비판에도 견디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정확히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긴 저렇게 진영대로 뭉쳐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이야 뭐 꿈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더라도 실제 자신의 정치 이익과 결부될 수 있는 어떤 시즌이 돌아온다면 균열이라는 게 생기면 점점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마도 총선 그 전이 되지 않을까 싶겠네요. 그렇다.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벌써 봄만 돼도 당연히 그런 봄만 움직임이 되더라도? 벌어질 것이고 중요하게 제가 그렇게 해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PK라고 생각합니다. TK는 어차피거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예. 나를 누가 공천을 줄 것이냐. 현재로서는 대통령에 있는 이상은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홍위병 노릇하는 사람들이 다 영남 지역 의원들 아니면 비례 초선들입니다. 어디든 지역구를 잡아야 되는 가긴 가야 사람들이거든요. 되니까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인 거고 근데 PK는 좀 다른 게 민주당이
국회를 잡아본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예. 그래서 PK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서 본인의 자리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개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영남 중에서도 특히나 PK의 지지율이 현역 국회의원을 위협할 수준까지 떨어지면 그럼 그때부터는 내부의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장제원 의원 PK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은 이제 뭐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이 부산 지역인데 다른 목소리를 자꾸 내는 것은 어쨌든 본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조경태 의원일 것이고. 네. 네, 맞습니다. 뭐 여전히 책임질 사람들 안 지고 있는데 순방 나가기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깨 툭툭 치고 갔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김성애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어깨를 툭툭 친 거는 뭐 기운 내라 이거였어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때랑 아주 동일한 상황이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할 때 임명장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과 고생하셨다.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네, 고생하셨다. 고생했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언론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야당하고 언론이 한 편을 먹고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MBC라는 게 눈에 띈 거잖아요. 네. 이건 총을 쏴서 저격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 것이고요. 이상민 장관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팀에서 주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야당을 향한 주 공격수로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들의 최대 이슈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셋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한 사람은 검사, 한 사람은 판사,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쓸데없이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서 검찰의 실질적인 하부기관으로서 경찰을 배치하기 위한 작업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경찰국을 만들어서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 두 번째는 내부에서 경찰대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즉 경찰 내에서 그 지도의 핵심이기자 구심인 경찰대 카르텔을 분쇄해서 경찰 내 실질적인 리더십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경찰국이 지휘를 하도록 만드는 것. 네네네. 이 두 가지 임무를 이상민 장관이 지금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 이 임무가 끝나기 전에 이상민 장관을 행안부 장관에서 못 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확실한 경찰에 대한 우위, 법적, 지휘적, 체계적 우위를 점해서 검경이 지휘를 받는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는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이 삼각편대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 분석에 완벽히 동의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됐다고 보는데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던 발언 뭐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냐 이제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좀 야당도 뭐 격앙이 됐고요. 참사를 대처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의 경질 그리고 뭐 이런 물러나야 된다는 목소리는 국민의 약 70%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 인식을 또 한 번 전 확인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이제 국민과 뭐 싸워보자는 얘기로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 정도의 워딩이 나왔다는 건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자기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준 거 아니냐라는 해설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일리 있는 분석일까요? 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사표를 내려고 생각했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나한테 책임이 있냐? 없거든요. 시행령은 고쳤지만 여전히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 본인이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내 책임 아닌데? 라는 세계관 안에서는 본인이 이 참사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니까 폼나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세상과 격리된 채 법전만 들여다보고 사는 판사들의 자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이벤트로 봐야겠죠. 보통은 초선 의원, 재선 의원 거치면서 판사의 때를 좀 빼고 그다음에 장관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판사하다 변호사다 즉각적으로 장관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신성 가족이라고 불리는 법조계 내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사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물러날 때가 아니랄 거라고 생각할 거고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겠지만 내가 굳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두 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같은 마음으로 이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70%의 국민이 나가라고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하면 30%는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30%인데 대통령에도 누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왜 나가겠습니까? 아니 근데 아까 잠깐 그 사법적인 처벌에 대해서 뭔가 좀 프리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이제 분석을 주시긴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수사가 또 진전되고 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법적인 처벌에서 이상민 장관이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부 하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재난의 책임자인 것은 맞는데 법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잘못한 걸 찾아내기는 시행령 고친 부분들 쭉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이상민 장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 이상민 장관은 책임자가 현재는 아닌 상태로 보여지는 것이고 예.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정치에게 권한을 준 것은 예.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도의적 정치적 책임.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 사법 체계 안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질 일 없는데 정치적으로 책임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대통령도 딱딱 짚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야 그래서 누가 기소가 될 대상이야. 그거 찾아갖고 와. 라는 것이고 그래서 첫날 현장 방문해서 자 CCTV 사고 전후로 잘 돌려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지시를 하잖아요. 예. 예. 이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누가 밀었는지 문제야. 그러니까 뇌진탕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유튜버들이 무슨 거기다 오일을 뿌렸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뇌진탕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가해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찾다 못 찾으면 야 구조 누가 똑바로 못했어. 거기까지만 딱 가는 거죠. 그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범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건 검찰 경찰 욕할 것도 없는 게 검찰이나 경찰도 법적인 범위 안에서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강도 높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외에 정치적 책임을 물으라고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하고 이래야 돼서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데도 지금 여당은 다음번 공천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어느 임계점이 되면 야 이러다 다 죽겠다 싶은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야 고개를 들 텐데 그 고개 든 걸 막으려고 초선 의원들이 신윤핵관을 자처하고 지금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 때릴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용 의원이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저격을 한 것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야외에 나와가지고 뭐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장외로 나가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라고 이 여당 지도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장외 투쟁에 대한 성격은 뭐 일정 부분 뭐랄까 서명 운동을 장외 투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매주 주말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동참하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긴 해서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장외 집회에 나가는 문제는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결단과 판단에 따라서 할 문제라서 당 지도부가 이러쿵저러쿵 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라고 만들어서 중도층의 참여를 제한할 이유도 없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고 정당은 나중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저거 숫자를 민주당의 당원들로 불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참여는 고려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정조사 특검은 지금 워낙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데 여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방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벌을 못하게 되나요? 검찰 수사의 속도가 늦춰지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서명을 받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과정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면에 피해자와 관련돼서는 피해자들 그다음 피해자 유족들 이 관련자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이번 사태에 대처할지는 그들에게 좀 온전히 맡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명단 공개로 이슈가 옮겨 붙고 민주당이 마치 민주당의 얘기는 유족이 원할 경우에 명단 공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워딩은 무조건 명단 공개로 왜곡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추모와 관련된 문제, 유족과 관련된 문제는 전적으로 유족에게 맡겨둬야 한다. 보기 안타까워도 그렇게 해야 하고 예. 세월호 유족들 굉장히 그 강경하게 오랜 기간 동안 싸워 오셨는데 예. 그분들도 처음 만나고 수습하고 정신 차렸던 것이 한 달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자 추모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 뭐 유족들이 잘 못 모이는 것 같으니라고 해서 민주당이 나설 필요는 전 없다고 보고 예. 지지자들도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전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진짜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는데 정보 허락 받고 합니까? 저는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당도 답답한 게 여당은 국회 일원이 아닌가요? 전 정부 여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여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참사가 발생한 걸 국정조사를 하는데 왜 뭐 여당은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무슨 뭐 가타부타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갖다 붙이는 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할 건 빨리 하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15일에 검찰 조사 받는다고 하고요. 뭐 이제 일정 부분 조율해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좀 해보면 어쨌든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집어넣겠다는 의지는 뭐 강해 보여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민주당은 그렇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게 길게 발부하고 내용에 자꾸 이재명 대표를 뭐 100몇 회. 예, 그건 이제 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 자꾸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영장에다 피의 사실 다 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언론이 취재를 하고 국회에서 공개되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보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라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인데 네. 전 이 문제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최측근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건 뭐 알아서 할 문제고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들은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받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그건 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은 김용이나 정진상에게 연결되기 전에 다 끊어져 있어요. 유동규에게 주로 끊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유동규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유동규에서 정진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설명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예. 이제 다급해지니까 무슨 박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고 네. 자, 뭐 간단하게만 보시죠. 정진상 실장이 400억이 넘는 무슨 저수지를 파놓고 지금 돈을 퍼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네. 네. 그러면 법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엄청난 범죄잖아요. 400억. 1억만 뇌물을 받아도 징역이 10년 이상이에요. 이거 예, 예. 엄청난 범죄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도 발부가 안 됐습니다. 그럼 법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예. 그러면 검찰이 입증 못할 주제를 들고 지금 언론에게 떠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이 문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하튼 정진상 실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장 체포를 당했어야 하는데 체포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400억을 약속한 당사자가 정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믿으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400억을 주기로 약속한 당사자는 김만배인데 돈은 남욱에게서 찔끔찔끔 5천만 원, 1억, 뭐 3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검찰이 원래 하던 주장과 기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이건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예. 본인들 했던 얘기와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예. 좀 보는 사람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겠네요. 예. 뭐 이제 기시감이 좀 느껴지는 거긴 합니다만 사실상 많은 내용들이 다 검찰 발이고 검찰의 내용에 의하면 검찰에 따르자면 다 이러는 거라서 너무 이제 어떤 이런 지금 범죄 혐의 내지는 이런 정황들을 기정사실화해서 바라보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언론의 보도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요. 자, 오늘 정치현안 직설 월요일의 남자 김성회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양한 내용도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동일하게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치현안 직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